한국은 안보 무임승차국이다. 더 내라, 더 의존해라. 그래야 우리가 지켜줄 것이다. 그날 회의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두 고개를 끄덕였고 단상의 선조는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게 옳은 말인 줄 알았습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전략의 진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을 직접 방문하고 돌아온 뒤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국가 전략의 중심축이 분명히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축의 중심에는 우리가 너무 오래 과소평가해온 바로 그 나라가 서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 없이 중국을 막을 수 없고 동북아의 균형도 지킬 수 없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을 응원해주세요. 저는 미국 국방부에서 수십 년간 전략 기획과 안보 분석을 담당해왔습니다. 워싱턴에서 열린 군사안보 포럼에서 저는 그 자리의 분위기를 갈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지금보다 2배 이상의 국방비를 써야 합니다. GDP의 5%는 감당해야 할 책임입니다. 많은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일부는 당혹스러운 표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날 발표에서 저는 동맹이란 결국 이해관계의 균형 위에 서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 우산 아래에서 너무 오랜 시간 안락함을 누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국이 자력으로 국가 안보를 감당할 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나라가 뛰어난 정보통신 기술이나 전자제품을 만들어내는 건 인정하지만 전쟁 억제력이라는 건 다른 문제라 여겼습니다. 30년 넘게 국방 관련 업무를 해오면서 저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세계 안보의 핵심축이고 다른 나라들은 그 체계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특히 한국 같은 중견국은 미국의 전략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저는 꽤 오랜 시간 그런 시각을 고수해왔습니다. 유럽 주둔 시절, 그리고 중동에서의 전투 기획 경험까지 거치면서 저는 늘 미국 중심의 안보 구조가 세계를 지켜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나토에서 독일이나 프랑스도 결국 미국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따르는 것처럼 아시아에서도 한국과 일본이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그러니 한국이 스스로를 전략 파트너라 주장할 때마다 속으로는 도대체 뭘 근거로 그런 자신감을 가지는 걸까 하고 냉소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70년간 미군이 주둔하면서 안보를 보장해준 것에 대한 감사는커녕 오히려 더 많은 자율성을 요구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K방산이라는 단어가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고 유럽으로의 대규모 수출 계약 소식이 들려올 때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국 무기를 대체할 수 있다고? 설마.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수출이라는 건 결국 정치와 외교의 산물이기 때문에 기술력만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오랜 관점이었습니다. 폴란드가 K2 전차를 대량 구매했다는 뉴스를 봤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가격 때문이겠지. 독일 레오파르트나 미국 에이브람스보다 싸니까 선택한 거야. 동료들과의 대화에서 저는 항상 그렇게 결론지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와서도 저는 여전히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한국의 국방비 지출 현황을 분석한 자료들이 쌓여 있었고 그 수치들은 제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GDP 대비 2.8%라는 수치는 분명히 미국의 3.5%보다 낮았고 절대 액수로 따지면 더욱 차이가 컸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주 조용히 제게 들어온 한 통의 연락이 있었습니다. 미국 국방부 공식 채널은 아니었습니다. 민간 연구소 소속으로 한국과의 교류 프로젝트를 운영 중인 한 지인이 비공식적으로 저를 초청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한국까지 가서 대체 뭘 보라는 건지 솔직히 별 기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인은 단언하듯 말했습니다. 직접 보시고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지 제가 궁금해서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는 결국 짧은 일정으로 한국을 다녀오기로 결정했습니다. 외부에는 알려지지 않게 조용히 민간 인사로서 지금 돌이켜보면 그 결정이 제 인생의 가장 뼈아픈 반성과 가장 값진 깨달음을 함께 안겨준 순간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곧 제 스스로를 부끄러워하게 될 줄은요. 랜디, 도대체 왜 한국까지 간다는 거야? 회의가 끝난 뒤 같은 전략연구소에서 일하던 동료 마이클이 제게 말했습니다. 그는 유럽 군수시장 분석에 있어서만큼은 꽤 노련한 인물이었지만 동아시아에 대해서는 저만큼 관심이 깊진 않았습니다. 그냥 확인차야.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굳이 길게 설명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제가 한국행을 결심했을 때 주변의 반응은 대체로 그랬습니다. 의아함 혹은 냉소. 국방부 내 전략 분석팀 동료들과의 점심자리에서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한국, K방산? 거긴 아직도 미국 기술 의존도 높아. 현지 조립이나 하겠지. 한 선임 분석관이 포크를 놓으며 말했습니다. K9, K2, 알지.
우리 물량 밀어내기 어려우니까 한국으로 도는 거잖아. 결국은 미군 예산 구조가 줄면서 생긴 틈새 시장일 뿐이야. 또 다른 동료가 덧붙였습니다. 회의실 테이블에 둘러앉은 전문가들은 각자 확신에 찬 분석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은 낡은 통념이자 제가 늘 되뇌던 논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말들이 귀에 거슬리기보다는 오히려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늘 하던 말들이었으니까요. 특히 CIA 출신으로 현재 민간 싱크탱크에서 일하는 톰 워커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랜디, 한국이 정말 독자적 군사력을 갖췄다면 왜 아직도 우리한테 전시작전 통제권을 넘기지 못하고 있는 거야? 결국 핵심은 우리가 쥐고 있다고.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시작전 통제권 문제는 제가 자주 들먹이던 논리 중 하나였거든요. 아무리 한국이 자주 국방을 외쳐도 정작 전쟁이 나면 미군 장성이 지휘하는 체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한국이 진짜 무기강국이면 핵이라도 만들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냐? 근데 그거 못 만들잖아. 모두 웃었고 저도 씁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이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정말 못 만드는 걸까? 아니면 안 만드는 걸까? 그 순간 스쳐간 의문이었지만 깊이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워싱턴의 국방 관련 커뮤니티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은 거의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착한 동맹국, 성실한 우방, 경제적으로는 성공했지만 군사적으로는 여전히 미국 의존적인 나라. 이런 식의 분류였죠. 저 역시 그런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틀을 더욱 강화하는 역할을 해왔다고 봐야겠죠. 각종 포럼과 세미나에서 저는 항상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국방비 증액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미국의 안보 공약에 무임승차하는 것은 동맹 정신에 어긋난다. 한국이라는 존재가 제 머릿속에 중간지대의 동맹국이라는 낡은 분류로만 자리하고 있다는 걸 그 순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미국의 기술력 아래 있는 작은 나라. 우리가 필요할 때 동원하는 전략기지. 나는 정말 그렇게밖에 바라보지 않았던 걸까? 동료들과의 대화에서도 그런 인식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한국군, 훈련은 잘하지. 하지만 실전 경험이 부족해. 한국 무기, 가격 대비 성능은 괜찮지만 첨단 기술에서는 아직 한계가 있어. 이런 평가들이 객관적 분석인지 아니면 우리의 편견인지 돌이켜볼 기회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평가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것이 마치 진실인 양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 표를 발권하던 날 마지막까지도 제 마음속엔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틀릴 리 없어. 직접 가서 봐도 결국은 예상한 대로일 거야. 그렇게 저는 아무 기대 없이 오히려 더 단단한 확신을 품은 채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한국이 여전히 미국의 우산 아래 있는 나라라는 것을 그리고 제 분석이 옳다는 것을 확인하러 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확신은 한국 땅에 발을 딛고 단 하루도 지나지 않아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놀라움보다도 낯설미였습니다. 도시 외곽을 지나며 바라본 풍경은 깨끗했고 도로 위 차량 흐름은 놀라울 정도로 질서정연했습니다. 군사 목적이 아닌 민간인의 시선으로 처음 마주한 한국은 내가 상상했던 긴장 속 국가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런 인상쯤은 내 분석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방문지는 경기도 외곽의 방위산업 전시장이었습니다. 민간 초청이었기에 공식 일정은 없었고 동행한 통역관 역시 정부 관계자가 아닌 일반 방산 전문 연구소 직원이었습니다. 전시장은 조용했고 특별히 저를 대접하려는 분위기도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그것이 이상하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필요한 것만 보여주고 판단은 스스로 하라는 식이었으니까요. 전시관 중앙에 서 있는 K2 흑표 전차를 처음 봤을 때 저는 그것이 한국이 만든 물건이라고 믿기 어려웠습니다. 외형은 유럽 전차보다 다소 작았지만 설계 디테일과 센서 배치, 방호장비 구성이 빈틈없었습니다. 심지어 전면 장갑에 새겨진 디지털 센서 마크는 미국 최신형 전차에 적용된 것과 유사한 기술로 보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세부 사양이었습니다. 120mm 활강포는 독일제 라인메탈과 동급이었고 화력 통제 시스템은 오히려 더 진보된 것 같았습니다. 특히 능동 방호 시스템은 이스라엘의 트로피 시스템과 비슷한 수준으로 보였는데 이것을 한국이 독자 개발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직접 설계하신 건가요? 외국 부품을 가져다 조립한 게 아니라 저는 브리핑을 하던 기술자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상대는 약간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체 설계는 국내 기술 기반입니다. 부품의 90% 이상이 국산화되어 있고요. 그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자랑하려는 기색도 과시하려는 태도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실을 말할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하나의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몇 년 전 독일에서 열린 군수 전시회에서 한 독일 장교가 말했던 문장이었습니다. 한국 무기. 그건 라이센스 조립이지. 진짜 설계는 우리 쪽이야.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던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판단이 얼마나 편협했는지를 서서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K9 자주포를 보면서도 비슷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155mm 기본 사양은 다른 나라 제품과 비슷했지만 자동화 수준과 사격 정확도는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특히 사격 후 신속히 진지를 이탈하는 슈센스쿤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폴란드에서 K9을 도입한 후 나토 훈련에서 독일 PGH-2000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특히 연사 능력과 기동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폴란드군이 직접 비교 시험을 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주문을 결정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한국과 지금 눈앞에서 보는 한국이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정말 무임승차국의 모습일까?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을 보면서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사거리 300km에 달하는 정밀 타격 능력은 전략무기 수준이었습니다. 이런 무기를 보유한 나라가 과연 보호받아야 할 동맹국일까? 그날 저녁 숙소에서 전시관 브로셔를 다시 펼쳐보며 조용히 복귀했습니다. 현무, 천궁, K9, SLBM 플랫폼. 분명히 들었던 이름들인데 그때까지도 저는 그 성능이 어느 정도일지 정확히 감을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한국, 내가 비판하던 한국은 지금 이곳에서 내가 보고 있는 한국과 전혀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관계자의 안내로 이동한 곳은 비공개 시험장이었습니다. 언론에는 보도되지 않는 무기 실험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현지 연구소와 계약된 소수의 외국 군사 전문가만이 참관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미국조차도 이런 개방성을 쉽게 허락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강하게 부는 들판 한가운데 저는 방호용 유리창 너머로 기다란 발사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만 봐도 범상치 않은 무기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발사대의 크기나 주변 장비들의 배치가 보통 단거리 미사일과는 차원이 달랐거든요. 오늘 실험은 단거리 전술 미사일의 자동화 발사 및 타격 시스템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설명을 맡은 연구원의 말은 단정했고 굳이 뭔가를 과시하려는 태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의아했습니다. 진짜로 자신 있다는 뜻일까? 아니면 그냥 형식적인 시연일 뿐일까? 발사 준비가 시작됐고 저는 의자에 앉지 않고 서서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로서 수많은 미사일 시험을 봐왔지만 이건 어딘가 달랐습니다. 동작이 정제되어 있었고 컴퓨터 음성만으로 명령과 동작이 자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사람의 손이 거의 필요 없어 보였습니다. 발사 10초 전 기계음이 들렸고 이어 무음에 가까운 압력 파동이 전신을 밀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몇 초 뒤 정해진 좌표에 정확히 떨어지는 영상이 바로 화면에 전송됐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타격 지점에 만들어진 분화구는 마치 공업용 드릴로 뚫은 것처럼 정교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미사일이 목표물을 맞추는 것 자체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정확성은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마치 저격수가 총을 쏘는 것처럼 정밀했습니다. 현재 명중 오차는 1m 이내입니다. 내부 탐지 시스템은 위성항법 외에도 다중항법 알고리즘을 갖추고 있어 전자전 상황에서도 정확도가 유지됩니다. 옆에서 설명하는 목소리가 들렸지만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진 일에 너무 깊이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1m 오차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는 미국의 최신형 전술 미사일과 비교해도 결코 뒤처지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우수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한국이 만든 건가? 머릿속에서 오래 붙잡고 있던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알았어야 합니다. 단순한 조립이나 수출이 아니었다는 걸. 한국은 이미 기술력의 다른 문턱에 올라서 있었고 저는 그것을 너무 오랫동안 부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잠시 후 다른 시연이 이어졌지만 저는 더 이상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손에 쥐고 있던 수첩을 조용히 덮었습니다. 그 안에 적힌 내 주장은 이제 무의미해졌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온 뒤 저는 처음으로 깊은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고 마음속은 어지러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내 입으로 말했던 수많은 발언들, 그 논리와 확신, 그리고 우월감이 얼마나 공허했는지를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깊은 깨달음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 나라는 원한다면 스스로 핵을 만들 수도 있는 기술을 갖고 있을지도 몰라. 그런데도 만들지 않았다. 그건 공포가 아니라 신뢰와 절제, 그리고 스스로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강한 의지 때문이라는 걸 저는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일정은 방산 수출 현황을 주제로 한 비공식 브리핑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연구소 회의실에서 몇몇 인사가 모였고 저는 옆자리에 앉아 자료를 받아들었습니다. 보고서 표지에는 한국 방위산업 수출 현황 및 전망이라는 제목이 단정히 적혀 있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폴란드와의 대규모 계약이 체결되었고 그에 따라 한국형 전차와 한국형 자주포, 한국형 전투기, 천모 다연장 로켓 시스템 등이 순차적으로 납품되고 있습니다. 설명을 맡은 연구원은 군인이 아니었지만 말투엔 확신이 있었습니다. 폴란드뿐만이 아닙니다.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핀란드와도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이건 단순한 수출이 아니라 유럽 전체 전력 구조 내의 재편에 한국이 관여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눈을 들어 발표자를 보았습니다. 그는 숫자와 수치로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그 이면에 담긴 의미는 매우 상징적이었습니다. 유럽이라는 곳은 전통적으로 미국과 자국 무기만을 신뢰하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한국 무기가 대량으로 팔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한국이 제공하는 것은 단순한 장비가 아니라 신뢰 가능한 군사 플랫폼입니다. 그 문장에서 제 가슴에 작은 충격이 일었습니다. 미국이 그토록 강하게 통제하려 했던 나토 내 무기 표준 체계에 이제 한국이 독자적인 장비 체계를 들고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기술의 이전이 아니라 기준의 설정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폴란드의 사례였습니다. 폴란드 국방부는 한국형 전차 폴란드 버전을 공동 개발하면서 자국 내 생산 기반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 수출이 아닌 중장기적 전략 파트너십입니다. 또 다른 발표자가 덧붙였습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폴란드는 단순히 한국에서 무기를 사온 것이 아니라 한국과 함께 무기를 만들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기술 이전, 공동 생산, 현지화까지 모든 것이 포함된 포괄적 협력이었습니다. 제가 알던 한국은 늘 조심스러웠고 미국의 승인 없이는 전략적 판단을 못 내리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보고 듣는 한국은 더 이상 결정을 기다리는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만의 판단과 노선을 가진 독립적 전략 국가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 무기의 실전 검증 과정입니다. 발표자가 새로운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폴란드군이 한국형 자주포를 도입한 후 북대서양 조약기구 연합훈련에서 독일제 자주포와 직접 비교했는데 연사 능력과 정확도에서 우위를 보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독일제 무기는 유럽에서 최고로 인정받는 제품들입니다. 그런데 한국 무기가 정면 승부에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또한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 같은 발트 3국도 한국 무기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인접한 이들 국가들이 한국 무기를 선택하는 이유는 단순히 가격 때문이 아닙니다. 그럼 무슨 이유입니까? 저는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신뢰성입니다. 한국 무기는 실제 위협에 직면한 상황에서 개발되고 검증되었기 때문에 유사한 환경에 처한 국가들이 더욱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과거 제 동료들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늘 미국이 시키는 대로만 하잖아. 결국은 미국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나라야. 그 말들이 이제 얼마나 무지하고 경솔했는지 저는 몸으로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무지는 의도적인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 속에서 우리는 일부러 다른 국가의 성장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우리의 우위를 유지하고자 했던 건 아닌지. 브리핑이 끝나고 저는 회의실을 빠져나오며 복도 창가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멀리 건물 외벽에 걸린 국산 전투기 설계 도면이 보였습니다. 그 도면 위로 제가 그동안 무시했던 한국이라는 두 글자가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수출이 아니다. 이건 전략적 독립선언이다. 그 순간 저는 이 나라를 다시 봐야 한다는 걸, 그리고 제 스스로를 먼저 바꿔야 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의도적으로 일정을 비워두었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이나 안내가 없어도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내가 보고 들은 것만으로도 제 세계관의 균열을 감지하고 있었고 그것이 결코 작지 않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호텔 창가에 앉아 서울 도심을 바라보며 지난 며칠 동안 접한 모든 장면들이 하나의 영상처럼 머릿속을 지나갔습니다. 한국형 전차의 철제 궤도가 매끄럽게 움직이던 모습, 현무의 전광석화 같은 타격, 그리고 유럽의 국기들 옆에 당당히 꽂힌 태극기. 이건 단순한 무기 수출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국가가 세계 안보 질서에서 지켜지는 대상이 아니라 지키는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더 이상 미국의 보호막 안에서만 살아가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기이하게도 그런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저에게는 자존심을 건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편견의 짐을 내려놓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부끄러웠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한국은 미국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고 믿어왔고 그 논리를 굳게 붙잡고 수많은 자리에서 그렇게 말해왔던 나 자신이 말입니다. 특히 작년 워싱턴 포럼에서 제가 했던 발언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의 국방비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지금의 2배는 써야 진정한 동맹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박수를 쳤던 청중들의 모습도 선명히 기억났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한국이 국방비를 적게 쓴다고 해서 안보에 무관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한된 예산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기 위해 더욱 치밀하게 계획하고 집중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지금 제가 목격한 놀라운 기술력이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통역을 맡았던 연구소 직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돌아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실지 궁금하네요. 저는 한참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도심과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들의 이 조용한 자신감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생각했습니다. 과시하지도 않고 자랑하지도 않으면서도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태도 말입니다. 결국 저는 짧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내 입을 조금 늦게 열어야겠군요. 그동안 저는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고 너무 쉽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현장을 보지도 않고 직접 확인하지도 않은 채 책상 위의 숫자만으로 한 나라를 평가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오만한 일이었는지 이제야 깨닫고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 장의 메모지를 꺼내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술 자립 가능 수준, 핵심 기술 비공개 체계 운영, 중장기 파트너십을 통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내 전략 재편의 변수, 그리고 마지막 줄에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우산 아래 있는 국가가 아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고 있다. 그 순간 저는 이 글이 단지 보고서 초안이 아니라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내 생각을 바꾸기 위한 다짐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30년 넘게 국방 분야에서 일하면서 이렇게 근본적으로 인식이 바뀐 적은 없었습니다. 비행기가 태평양 상공을 날면서 저는 아래쪽 어딘가에 있을 한국을 생각했습니다.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립의 길을 걸어온 그들의 노력을 이제야 제대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돌아가서 나는 말할 것입니다. 단순히 무기력한 동맹국이 아닌 함께 안보의 미래를 설계해야 할 전략적 파트너로서 대한민국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워싱턴의 동료들을 설득하고 기존의 관점을 바꾸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니까요. 그래도 해야 합니다. 진실을 본 사람의 책임이니까요.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며칠간 사람들을 피했습니다. 생각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방위산업의 기술력과 수출 성과만으로도 이미 내 신념의 뿌리는 흔들리고 있었지만 제가 바꾸어야 할 것은 단순한 무기 평가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동맹의 정의 그 자체였습니다. 며칠 후 워싱턴의 보수 성향 포럼 내부 회의에서 저는 방위비 문제를 다시 꺼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게 국내 총생산의 5%를 요구한 진짜 이유는 뭐였습니까? 그 누구도 즉답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한국이 안보를 위해 적게 쓰고 있다고 믿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의도를 감추기 위해 방위비라는 숫자를 들이민 건 아닙니까? 그날 저는 처음으로 제안의 진실을 말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는 명분일 뿐 실상은 미국 스스로의 전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만능 해결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 점점 불리해지는 국제 정세 속에서 의지해야 할 존재는 우리가 보호해준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능력국이라는 걸 저는 한국을 통해 깨닫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싸늘했습니다. 몇몇 동료들은 제가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한국이 지난해 폴란드에 수출한 무기의 총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40억 달러입니다. 이는 단순한 장사가 아닙니다. 유럽의 안보 구조를 바꾸는 일입니다. 한 동료가 반박했습니다. 그래도 핵심 기술은 여전히 우리가 앞서잖아요. 정말 그럴까요? 저는 잠시 멈춘 후 말했습니다. 제가 본 현무 미사일의 정확도는 1m 이내였습니다. 우리 최신 전술 미사일과 동급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던 중 한 통의 연락이 다시 제게 왔습니다. 미국 국방부 산하 비공식 프로젝트로 운영 중인 아시아 전략 관찰팀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묻고 싶어 했습니다. 당신이 다녀온 한국, 거기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뭐였습니까? 그 순간 저는 단 한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평택기지, 수십 킬로미터에 달하는 그 미군 기지의 규모와 체계는 미국 본토를 제외하면 전 세계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진정 놀라운 건 그것이 단지 미군의 공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곳은 이제 공동전략 허브였습니다. 한국군과의 작전 통제, 연합 지휘 체계, 그리고 유사시 미국의 태평양 전략 핵심 기반이 모두 그곳에서 실행됩니다. 즉, 미국이 말로는 지켜주는 척하지만 실제론 한국이 없으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자체가 무력해지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중국은 지금도 군사력 확대와 해양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저지할 수 있는 지정학적 핵심은 일본이 아니라 한국입니다. 일본은 섬나라라는 지리적 한계가 있고 평화헌법이라는 제약도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대륙과 해양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술, 정보, 인력, 위치, 기반시설, 그리고 의지. 이 5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국가는 이 지역에선 한국뿐이었습니다. 대만은 너무 작고 베트남이나 필리핀은 아직 역량이 부족합니다. 그때 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내가 해야 할 말은 이제 더는 비판이 아닌 인정이어야 한다는 것. 우리는 그들에게 비용을 요구할 게 아니라 전략을 공유해야 합니다.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할 파트너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진심을 이제는 공식적으로 말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중국의 위협은 날로 커지고 있고 미국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군사전략포럼의 대회의실은 익숙하면서도 묘하게 낯설었습니다. 수십 년간 저는 이 자리에서 수많은 발표를 했고 언제나 단호한 어조로 미국의 전략 우위와 동맹국의 책임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는 그 누구보다 조용한 마음으로 연단에 섰습니다. 조명이 어깨를 비추고 발표화면 첫 장에 한국 방산과 인도태평양 전략의 새로운 균형이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회의장은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제가 또다시 강경한 비판을 이어갈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입을 열며 전혀 다른 말을 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에만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독자적 전략을 가진 안보 행위자로 성장했고 이제 우리가 그들을 전략적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우리가 외교적 오판을 범하게 될 것입니다. 순간 몇몇 좌중에서 숨죽인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침묵을 마주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을 두고 우리는 오래도록 한국을 질책해왔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반대였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필요로 했던 겁니다. 우리가 평택기지에서 작전을 유지하는 이유, 우리가 매년 수십 회에 이르는 연합훈련을 지속하는 이유, 그 모든 것이 결국은 한국의 전략적 가치 덕분이었습니다. 한 장 한 장 화면을 넘기며 저는 한국의 방산 수출 실적, 현무와 한국형 전차의 기술 분석, 북대서양조약기구 내 한국산 무기의 전력화 사례들을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형 전차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구매가 아닙니다. 폴란드가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지상군을 보유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힘의 중심에 한국 기술이 있습니다. 한 참석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는 위협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기회입니다. 한국이 강해질수록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도 강해집니다. 동북아시아에서 균형추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뿐입니다. 또 다른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동등한 파트너로 대해야 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더 이상 도와주는 관계가 아니라 협력하는 관계로 발전해야 합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우리의 경험을 결합한다면 그 어떤 위협도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면에 띄운 문장. 이제 우리는 한국이 아니라 우리가 한국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진지하게 고민할 때입니다. 그 문장을 마주한 순간 회의장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그건 단순히 동조가 아니라 인정의 기류였습니다. 몇몇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연단을 내려오자 한 기자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왜 갑자기 입장을 바꾸셨습니까? 저는 멈춰서서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게 입장 변화라면 그건 제가 처음으로 진실을 말한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몇몇 후배 연구원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사실 저희도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하기가 어려웠어요. 이제 좀 더 객관적으로 한국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으며 저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혼자만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누군가 먼저 입을 열어야 했고 그 역할을 제가 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사무실에 혼자 앉아 조용히 불을 끈 채 생각에 잠겼습니다. 책상 위엔 아직 한국에서 받아온 명함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기술자의 이름을 다시 한번 읽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그날 바꾼 건 단지 발언이 아니라 제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며칠 후 저는 조용히 한 통의 제안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인도태평양 안보전략에서의 한국의 자주역량 활용 방안. 그건 누가 시켜서 쓰는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미국 국방부, 군수업계, 학계 누구도 이런 제목을 제안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먼저 꺼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 제안서는 곧 미 전략사령부 산하 안보정책국 세미나에 공식 안건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처음엔 반발이 적지 않았습니다. 랜디, 당신답지 않군. 정말 한국이 그렇게까지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하나? 그들이 우리와 같은 가치를 공유할 준비가 됐을까?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신뢰를 줘본 적이 있습니까? 기술과 수출보다 앞서 신뢰는 상호성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특히 한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중국을 견제할 능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한국의 현무 미사일은 중국 동해 함대 기지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한국형 전차는 세계 어느 전차와 맞서도 뒤지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에게는 의지가 있습니다. 또 다른 참석자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분단국가 아닙니까? 북한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그 때문에 더 강해졌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느꼈던 감정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70년간 분단 상황에서 살아온 나라가 만든 무기는 다릅니다. 실전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거든요. 그날 토론이 끝난 후 몇몇 후배 연구원이 조용히 제게 찾아와 말했습니다. 사실 저희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먼저 말하지 못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한 가지를 확신했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느낀 감정은 결코 혼자만의 감동이 아니었다는 것. 이미 마음속으로 변화하고 있던 이들이 있었고 그들이 단지 용기 낼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몇 주 후 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국방부 정책회의에서 한국과의 협력 강화 방안이 정식 안건으로 상정된 것입니다. 물론 제 제안서가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그 회의에서 한 정책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혼자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국과 같은 핵심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할 시점입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이 이미 세계적 수준에 올라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를 우리의 위협으로 볼 것이 아니라 기회로 활용해야 합니다. 이런 변화를 보면서 저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작은 돌멩이 하나가 큰 물결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직접 확인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굳어진 인식을 바꾸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니까요. 그래도 시작은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문을 연 첫 번째 사람이 되기로 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보고 느낀 것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들의 기술력뿐만 아니라 그 기술을 만들어낸 정신까지도 말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지혜, 그리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 의지까지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미국이 한국에게서 배워야 할 것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술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을 만들어낸 마음가짐까지도 말입니다. 얼마 전 저는 워싱턴 외곽의 한 국제안보 세미나에서 동맹과 자존의 균형이라는 주제로 짧은 강연을 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질문이 많았습니다. 당신이 본 한국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저는 잠시 침묵한 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지켜줘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힘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힘을 절대로 함부로 휘두르지 않는 품격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 말을 하며 저는 스스로도 조금 놀랐습니다. 내가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겁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말이 이제는 제 입에서 가장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젊은 참석자가 다가와 제게 말했습니다. 저도 언젠가 한국에 가보고 싶습니다. 그 나라가 진짜 어떤 곳인지 제 눈으로 보고 싶어서요.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당신도 아마 내가 느낀 걸 똑같이 느끼게 될 겁니다. 지난 몇 달간의 변화를 돌이켜보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돌아온 후 쓴 보고서는 국방부 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처음에는 비판적인 시각도 많았지만 점차 인정하는 분위기로 바뀌어갔습니다. 특히 중국의 대만 위협이 갈수록 노골화되면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한국 없이는 중국을 견제하기 어렵다는 것을 모두가 인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최근에는 한미 공동 무기 개발 계획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미사일 기술과 미국의 정보 체계를 결합한 새로운 방어 시스템을 만들자는 제안이 양국 정부에서 검토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제는 한국을 무임승차국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오히려 핵심 파트너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물론 이런 변화에 제가 작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니 뿌듯합니다. 밤늦게 사무실로 돌아와 불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서 희미하게 켜진 도시의 불빛은 마치 태평양 건너 서울의 밤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때처럼 말없이 눈을 마주쳤던 한국의 기술자. 그가 제게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우리의 기술은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진짜 강함이란 함부로 드러내는 무력이 아니라 지켜야 할 것을 정확히 알고 있는 절제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도 만들지 않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그 나라를 너무 늦게 알아버린 제 자신이 부끄럽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알게 되어 다행입니다. 30년 넘게 국방 분야에서 일하면서 이렇게 근본적으로 생각이 바뀐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조용히 확신합니다. 미국의 안보를 위해서도 세계의 균형을 위해서도 우리에겐 반드시 한국이 필요합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위협 앞에서 미국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함께라면 다릅니다. 그들의 기술력과 의지, 그리고 전략적 위치를 고려할 때 충분히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도 한국은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입니다. 이제 한국 없이 중국을 막을 수 없고 동북아의 균형도 지킬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국을 직접 보고 내린 결론입니다. 더 이상 감정이나 편견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런 생각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그들이 얼마나 소중한 동맹인지를 말입니다. 그것이 저 같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기술자들과 군인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에 저는 다시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동맹이 무엇인지, 함께 만들어갈 미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 한국의 한 장면이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은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었지만 그것을 휘두르지 않는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도 러시아도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그 침착한 선택에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전 세계가 두려워한 그 무기의 비밀에 관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리처드 앤더슨입니다. 미국 워싱턴에 위치한 국제전략분석센터에서 20년간 군사 위기 시뮬레이션을 담당해온 전략 분석가입니다. 전 세계 주요 분쟁 국가의 군사 데이터, 전술 패턴, 무기 성능 등을 바탕으로 전쟁 발생 가능성과 그 확산 범위를 예측하는 모델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수학과 물리,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저의 언어이며 감정이나 직관은 계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믿어왔습니다. 저에게 전쟁은 숫자의 게임이었고 모든 결과는 예측 가능한 변수들의 조합이라고 여겨왔습니다. 그런 제 분석 시스템에 처음으로 예외 경고가 떠오른 건 몇 달 전 한국 동해 해역에서 벌어진 한 모의 실험이었습니다. 미합참에 연동된 실시간 전장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상에서 한국 해군의 가상 작전은 단 한 번도 실패 판정을 받지 않았습니다. 수직 발사관 기반의 탄도 미사일 반격 시나리오에서 한국 측 대응은 적 잠수함의 공격 지점보다 0점 먼저 전술 좌표를 확보했고 이는 데이터상 불가능한 반응 속도로 간주됐습니다. 저는 시뮬레이션 로그를 수차례 검토했고 AI 분석 모듈의 오류 가능성까지 점검했지만 결과는 매번 동일했습니다. 저는 단순 오류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같은 실험을 3회 반복했을 때마다 한국 쪽 무기 시스템만이 예외값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도무지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설계도상으로는 불가능한 기동, 공식 데이터에 존재하지 않는 반응 변수였습니다. 다른 국가들의 시뮬레이션은 모두 예상 범위 안에서 움직였는데 유독 한국만이 계산을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동료 분석가들은 웃으며 넘겼습니다. 한국, 걱정 마. 거긴 기술은 있지만 전쟁은 못해. 그 한마디의 제안에서 뭔가 미묘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비웃는 듯한 그 말. 그리고 이상하게도 계속 마음에 걸리던 수치 하나였습니다.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 왜 그들만이 제 시스템에서 예외로 분류되었을까? 저는 한국의 최신 주력 잠수함, 도산한 창호함에 대해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세부 재원은 제한적이었지만 공개된 자료만으로도 한 가지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함선이 아니었습니다. 기술적 스펙보다도 그 함선을 둘러싼 맥락들이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디젤 전기 추진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초로 SEM을 탑재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건 군사 상식상 거의 불가능한 조합이었습니다. 핵추진이 아닌 재래식 잠수함에 전략 무기를 탑재한다는 건 기술적 도전을 넘어선 철학적 선택이었습니다. 제 뇌 속에 붉은 점 하나가 찍히는 듯 했습니다. 계산도, 통계도, 이론도 설명하지 못하는 결정적 직감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직감이 제 인생의 모든 공식을 부숴놓을 줄은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몇 달 뒤 저는 한국 국방부로부터 공식 초청을 받았습니다. 군사기술 교류 명목의 방문이었지만 정확히 말하면 한국 측은 자신들의 무기 체계에 대해 제게 무엇도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저 한번 직접 보시죠. 라는 짧은 초대장이 전부였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국의 군사력을 과시하거나 숨기려 했는데 한국은 그냥 보라고 했습니다. 마치 확신에 찬 듯한 태도였습니다. 서울에서 KTX를 타고 남쪽으로 몇 시간, 경상남도 진해 해군기지에 도착했습니다. 비가 막 그친 회색 바다 위로 안개 속에 잠긴 회색 함선들이 조용히 부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은 전혀 화려하지 않았지만 묵직한 존재감으로 제 발걸음을 멈춰 세웠습니다. 저를 안내한 사람은 홍중령이었습니다. 도산한 창호함의 실전 작전 시연을 담당한 장교였죠. 첫인상은 단정했습니다. 과도한 경례도 없었고 불필요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쪽입니다. 말보다는 그냥 직접 보시는 게 빠르실 겁니다. 그 말엔 자부심도 과시도 없었습니다. 그저 확신, 단단하게 다져진 내부의 확신만이 있었습니다. 함선 내부는 정숙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수십 개의 계기와 전술 모니터들이 철저히 기능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었고 그중 가장 깊은 구획 전술 통제실 한켠엔 작은 보안 패널이 부착된 컨트롤 박스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장치는 유독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고 주변의 정리 상태와 대비되어 오히려 더 강하게 시선을 끌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작동시키는지는 설명되지 않았지만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함선의 마지막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 모든 선택은 바로 저 장치로 수렴된다는 것을. 저게 뭡니까? 평시에는 아무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최종 결정을? 그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린 결정을 내린다는 생각을 먼저 하지 않습니다. 지켜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때 결심한다는 순서입니다. 그 순간 저는 이 나라의 무기가 공격이 아닌 결단의 상징이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SLBM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지구 반대편에서도 긴장을 느낄 수 있는 전략 무기였습니다. 그러나 이 함에서는 그것이 억제의 도구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결정을 내리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결정을 유보하기 위한 상징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의 무기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결정을 유보하기 위해 만든 것이었습니다. 무기를 설계한 사람들의 철학, 그 무기를 지키는 사람들의 눈빛, 그리고 결단을 가슴에 새기는 방식. 그건 제가 수천 개의 알고리즘을 돌려도 도출해낼 수 없는 유형의 힘이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후 저는 곧바로 분석국 내 전략전파팀 회의에 복귀했습니다. 제 역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에서 수집한 기술 자료와 체험 내용을 기반으로 잠수함 전력 시뮬레이션 업데이트 초안을 작성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수십 번도 더 해본 일상적인 업무였습니다. 데이터를 정리하고 분석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것. 그런데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노트북 앞에 앉은 지 몇 시간째 화면 위에는 아무런 단어도 입력되지 않았습니다. 데이터는 충분했고 사진과 설계 정보, 위치 좌표까지 정리되어 있었지만 어쩐지 그 모든 정보가 진짜를 설명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본 것은 단순한 기술이나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철학이었고 신념이었고 결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고서에 담을 수 있겠습니까? 제 머릿속엔 자꾸만 진해 해역의 조용한 바다, 그리고 그 안개 속에서 들려온 홍중령의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린 먼저 누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살아남기 위해선 결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의 무게감이 계속 저를 짓눌렀습니다. 이건 단순한 군사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한 민족의 생존 철학이었습니다. 그 순간 전 세계를 대상으로 만들어진 제 알고리즘이 단 하나의 나라만 계산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분명해졌습니다. 한국은 제 시스템이 전제하고 있는 모든 가정들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국가는 이성적으로 행동한다. 무기는 공격을 위해 존재한다. 전쟁은 승리를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감정과 신념으로 움직였고 무기를 억제를 위해 사용했으며 전쟁보다는 평화를 선택했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 저는 부국장 워너에게 초안을 검토받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스크린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이건 기술적 분석이 아닙니다. 당신, 감정에 휘둘린 겁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어 말했습니다. 결단, 철학, 그런 건 전략이 아닙니다. 우린 확률을 예측하는 부서입니다. 리처드, 저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만은 예측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말에 회의실 안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누군가 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이 위협이라는 뜻입니까? 저는 그 질문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한국은 위협이 아니라 선언입니다. 필요할 때만 작동하는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선언입니다. 그 말에 아무도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은 어색한 정적에 빠졌습니다. 제가 말한 것이 그들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언어였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숫자와 데이터의 세계에 살고 있었고, 저는 이미 그 세계를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보고서를 전송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스템에 이렇게 기록해두었습니다. 한국은 시뮬레이션을 거부하는 나라다. 우리는 그들의 무기를 분석할 수 있지만 그들의 결심은 예측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변수는 전략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며칠 뒤, 저는 미 국방전략분석국 내 조정위원회에서 한국 관련 보고를 구두로 발표하게 됐습니다. 발표 제목은 공식적으로는 비확산국 전략 억제력 평가 사례 대한민국이었지만 실제로는 제가 한국에서 보고 들은 것들, 그들의 무기보다도 더 무서운 결정의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회의는 시작부터 무겁고도 날카로웠습니다. 제가 입을 열기도 전에 고참 분석관 브레넌이 먼저 말했습니다. 이건 상징을 전략으로 착각한 사례 아닙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결론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한국은 감정적이고 비논리적인 나라라는 편견이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도 없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상징 하나가 제 시뮬레이션을 무너뜨렸습니다.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들의 SLBM은 기술적으로 위협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먼저 쓰지 않겠다는 철학과 함께 갖고 있다는 것, 그게 진짜 억제력입니다. 국방부 파견 장교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철학으로 전쟁을 막을 수 있다면 우리도 설계도 대신 명언집을 만들었겠죠. 그 순간 제 안에서 오래 억눌러왔던 감정이 튀어나올 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분하게 다시 말했습니다. 그들은 설계도 없이도 억지력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건 기술이 아닌 책임감으로 무장한 무기였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한국식 전략입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제가 말하는 모든 것이 그들에게는 비과학적이고 감정적인 것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킬로톤과 사거리, 반응 시간으로만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그런 세계를 넘어서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숫자로는 측정할 수 없는 힘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회의가 끝난 뒤 저는 워너 부국장에게 불려갔습니다. 리처드, 우린 상징을 경계합니다. 이 조직은 수치와 논리를 믿습니다. 이번 건에서 당신이 받은 인상은 지나치게 인간적이에요. 그의 말은 냉정했지만 저는 오히려 확신이 들었습니다. 인간적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한국의 힘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저는 무서운 겁니다. 만약 그 무기를 가진 이들이 기계처럼 차가웠다면 오히려 덜 위협적이었을 겁니다. 기계는 예측 가능하지만 인간의 결심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특히 자신의 신념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사람들의 결심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는 한참 말이 없더니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당신, 한국에 감정이 생긴 건가? 저는 생각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건 감정이 아니라 존경입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느낀 것은 두려움도 경계심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경외감이었고 존경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저는 몇 차례 내부 회의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할 만큼 한국이 포함된 보고서에서 제 이름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의도적인 배제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제가 한국에 대해 가진 관점이 조직의 방침과 맞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무실에서도 동료들의 대화는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리처드는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 분석가가 나라의 감정을 가지면 그건 전략이 아니라 신념이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말이 틀렸다고 반박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미 분석가가 아니라 목격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설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제가 구축한 시뮬레이션 알고리즘의 예외값 항목에 하나의 이름만을 남겼습니다. 국가명 대한민국, 변수명, 결정적 전환 변수, 상태 예측 불가, 발동 조건 내부 철학에 기반한 자율적 결단, 대응 방법 없음. 그건 제가 처음으로
어느 나라에도 붙여본 적 없는 평가였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경제력, 군사력, 정치 구조, 사이버 능력 등을 기반으로 충분히 수치화된 위협 평가가 가능했습니다. 러시아는 핵무기로, 중국은 경제력으로, 북한은 예측 불가능성으로 분류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도 결국은 패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선택이 빠르고 감정이 깊으며 무엇보다 책임감이라는 변수로 움직였습니다. 도산한 창후함의 에세이 아니라 그걸 누르지 않는 철학이 진짜 무기였습니다. 그 철학을 무기로 여기는 사회, 그 사회를 묵묵히 지켜보는 군인들의 존재 자체가 예측 불가능한 요소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컴퓨터 속 보고서 마지막 장에는 한 줄이 항상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주의 이 나라는 데이터로 분석되지 않는다. 그들의 결단은 숫자가 아닌 의지로 작동한다. 그것은 경고이자 동시에 존경의 표현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전략 보고서에서도 시뮬레이션 회의에서도 한국이라는 이름은 점점 언급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치 존재하지 않는 나라처럼 취급되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동유럽 국경 분쟁, 인도태평양 함대 배치, 사이버 전력 강화 같은 보다 측정 가능하고 명확한 주제들만 남았습니다. 조직의 관심사는 항상 가시적이고 즉각적인 위협에 집중되었습니다.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핵도 없고 전면전에 나설 가능성도 낮습니다. 전략적으로 별 의미 없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이 아무 의미 없다고 판단한 그 순간 저는 더욱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나라는 계산식에 나오지 않는 나라라는 것을, 가장 강한 무기는 사용하지 않는 무기라는 것을 말입니다. 밤마다 혼자 남은 사무실에서 저는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는 보고서를 하나씩 썼습니다. 공식 문서도 아니고 제출용도 아닌 그저 기억을 위한 기록이었습니다. 언젠가 누군가는 이것을 읽을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고 오만은 언제나 같은 실수를 만들어내니까요. 그들의 침묵 속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전쟁의 아픔, 분단의 고통,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간절한 바람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기를 만들었지만 사용하지 않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용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바뀌었습니다. 누군가가 어떤 나라를 가볍게 평가하거나 작은 수치만으로 함부로 단정지을 때 저는 침묵 속에 단 하나의 이름만 떠올립니다. 대한민국.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시 중얼거립니다. 그들은 결코 먼저 누르지 않는다. 하지만 그들이 결심하는 순간 세상은 모든 계산을 멈추게 될 것이다. 저는 그 기록들을 안전한 곳에 보관했습니다. 언젠가 필요한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는 믿음으로 말입니다. 역사는 기록하는 자의 몫이고 진실은 기억하는 자의 책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무게를 짊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전 우연히 문서 정리 중 오래된 한국 관련 기록을 다시 펼쳐보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침묵을 떠올리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무기는 속도도 사거리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결심의 우선순위였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무기의 성능이나 파괴력에 집중할 때 한국은 언제 사용할 것인가가 아니라 언제 사용하지 않을 것인가를 먼저 고민했습니다. 이것이 그들만의 독특한 전략 철학이었습니다. 우린 군사 전략을 숫자로 계산합니다. 발사 시간, 비행거리, 반응 속도, 명중률, 파괴력, 모든 것이 수치화되고 비교되고 평가됩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무엇보다 손을 대지 않기 위한 철학을 먼저 세웁니다. 이는 서구의 군사 전략가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무기는 사용하기 위해 만드는 것인데 왜 사용하지 않기 위한 철학을 먼저 세운단 말인가? 그건 분석으로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결단이 기술보다 앞설 수 있다는 발상, 누를 수 있는 스위치를 앞에 두고도 참을 수 있는 나라의 침착함은 제 모든 이론을 무력화시켰습니다. 홍중령이 제게 남긴 마지막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기계보다 빠른 건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보다 빠른 건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결심입니다. 그 말은 단순한 미사여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실제의 설계, 실제의 지휘 체계, 실제의 훈련 방식 그 모두는 결심을 중심으로 짜여 있었습니다. 기술적 우위보다는 도덕적 우위를, 화력의 강함보다는 의지의 강함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철학 하나로 제가 만든 20년치의 시뮬레이션이 단 한 번에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제 시스템은 국가들이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행동한다는 전제하에 구축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합리성보다는 신념을, 예측 가능성보다는 원칙을 택했습니다. 세계는 기술로 군비를 키워가지만 한국은 누르지 않는 것을 기술보다 먼저 배운 나라였습니다. 그건 복제되지 않는 전략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아무리 한국의 기술을 모방하려 해도
그들의 철학은 모방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수천 년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아픔 속에서 터득한 지혜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외해야 할 선택 방식이었습니다. 이후 저는 내 보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 나라는 군사 분석의 외곽에 두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들의 무기는 언제 쓸 것인가 보다 언제 쓰지 않을 것인가를 먼저 설계했기 때문이다. 그게 바로 제가 지금까지 본 어떤 핵무기보다도 무서우면서도 숭고했던 결심의 힘이었습니다. 그날은 조용한 오후였습니다. 평소처럼 사무실에서 시뮬레이션 결과를 정리하던 중 우연히 저장되지 않은 예전 실험 로그 하나를 열게 되었습니다. 파일명은 단순했습니다. 바로 한국 잠수함 대응 실험 초기 버전이었습니다. 몇 달 전에 그 데이터를 보는 순간 저는 문득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때와 지금 과연 제 관점이 얼마나 달라졌을까? 호기심 반, 습관 반으로 시뮬레이션을 다시 돌려봤습니다. 결과는 여전히 동일했습니다. 모든 가상 시나리오에서 한국의 대응은 예상 범위를 초과한다는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건 설계상의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기술 오의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철저히 계산을 거부하는 결심의 타이밍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은 누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번 결심한 순간 그 타이밍은 시뮬레이션이 감당할 수 없는 속도로 움직였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압축된 용수철이 한순간에 풀리는 것처럼 그들의 결단은 예측 불가능한 폭발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 시스템은 그런 변수를 처리할 수 없었습니다. 그걸 본 순간 제 안에 있던 단 하나의 확신이 무너졌습니다. 모든 전략은 예측 가능해야 한다. 이건 제 오랜 신념이었습니다. 그 신념은 지금껏 수많은 리스크를 피해가는 나침반이 되어주었고 동료들이 절 냉철한 분석가로 부르게 만든 기반이었습니다. 제 자존심이자 정체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이라는 변수 앞에서 그 신념이 무력하게 붕괴되고 있었습니다. 20년간 쌓아온 모든 이론과 경험이 한순간에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바깥은 고요했고 사무실은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폭풍우가 치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천천히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가진 건 무기가 아니라 내가 평생 외면해왔던 인간적인 직감이었다는 것을. 결심의 힘, 스스로에게 책임지는 방식, 그리고 그 침묵 속에 숨어있는 멈춤의 전략. 그건 나와 같은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모든 시뮬레이션과 수치를 무력화시키는 신념의 무기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동안 인간을 변수로 취급해왔습니다. 예측 가능한 패턴을 가진 데이터 포인트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데이터가 아니라 신념으로 움직였고 패턴이 아니라 원칙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첨단 무기보다도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제 자리로 돌아와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그건 후회가 아니라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그들 앞에서 내가 가진 모든 공식을 스스로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는 계산할 수 없는 힘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나는 무너졌지만 그 무너짐 안에서 비로소 진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힘은 기술이 아니라 철학에서 나온다는 것을, 진정한 무기는 파괴가 아니라 절제에서 탄생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는 익숙해진 전략 보고 회의였습니다. 그날도 회의실엔 수십 개의 위성 사진, 전술 지도, 적성국의 정보 패턴이 스크린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늘 봐오던 풍경이었지만 이제 제게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 화려한 데이터들이 얼마나 불완전한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놓치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발표 말미, 한 장의 슬라이드가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대한민국 즉 전략 시뮬레이션에서 한국의 모델은 생략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은 변수가 적고 독자적 결단 가능성이 낮으니 분석 가치가 낮다고 판단됐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단순히 미국의 동맹국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결국 이 조직은 한국을 예외가 아닌 무시의 대상으로 분류한 것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수를 가장 하찮은 것으로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모두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동안 입을 열지 못하다가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국은 분석에서 제외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감히 다룰 수 없기 때문에 경계 밖에 세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전략이 아니라 철학이기 때문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제 말이 그들에게는 생소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말해야 했습니다.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무시하면 할수록
그들은 더욱 조용히 자신을 준비합니다. 그 침묵 속엔 위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 먼저 움직이지 않겠다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감이야말로 전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무기입니다. 저는 도산한 창호함에서 본 그 컨트롤 박스를 떠올렸습니다. 누구도 함부로 건드리지 않지만 필요하다면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그 상징을 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제 말이 너무 단호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해할 수 없어서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결심을 전략보다 먼저 배웁니다. 그리고 결심이란 건 어떤 인공지능도 예측할 수 없는 인간의 고유한 능력입니다. 저는 홍중령의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그 확신에 찬 시선, 그리고 무엇보다 흔들리지 않는 신념을 말입니다. 한국의 무기는 기술적 우위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도덕적 우위, 철학적 우위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기를 만들었지만 사용하지 않기로 결심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 자체가 어떤 핵무기보다도 강력한 억제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한 우리는 영원히 한국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날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제 책상으로 돌아와 단 하나의 문장을 기록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시뮬레이션 불가, 전술적 예외가 아닌 철학적 독립 대상. 그 순간 저는 오히려 안도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나라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는 지금 이 순간이 그들이 가진 유일하고도 숭고한 무기의 실체임을 저는 너무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저는 회의에서 점점 말을 아끼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한국 이야기를 꺼내면 다들 가볍게 웃거나 그쪽은 위협 순위에서 내려왔지라며 흘려듣습니다. 마치 이미 결론이 내려진 것처럼 한국은 고려할 가치도 없는 나라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조용히 그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속으로만 중얼거립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 그들이 아직 결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끔 제게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리처드, 당신은 한국을 위협이라고 보나요? 저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닙니다. 한국은 위협이 아니라 선언입니다. 우리는 먼저 움직이지 않겠다는 절제의 선언이자 하지만 우리가 결심할 땐 후회하게 만들겠다는 책임의 선언입니다. 그들의 무기는 파괴가 아니라 자제에서 나오는 힘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위치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누르지 않는 나라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건 그 어떤 핵보다, 그 어떤 인공지능 전투기보다 훨씬 더 무겁고 정확한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누르지 않는 선택이야말로 진정한 용기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버튼을 누를 수는 있지만 누르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은 오직 현명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들의 무기는 창고에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뉴스에 나오지도 않고 위성 사진에도 잡히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진짜 억제력이며 우리가 결코 계산하지 못하는 존재의 방식입니다. 그들은 숫자로 평가될 수 없고 공식으로 예측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힘은 기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철학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철학은 복사할 수도 없고 모방할 수도 없는 그들만의 고유한 자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한국은 변수가 아닙니다. 그들은 결심 그 자체입니다. 언젠가 역사가 이 시대를 평가할 때 가장 현명했던 나라로 기억될 것은 가장 강한 무기를 가졌지만 사용하지 않기로 결심한 나라일 것입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진정한 승리는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런 승리를 이룰 수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자제력이라는 무기를 말입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뭉클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연 주인공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공식 메일로 제보해주세요. 오늘 들려드린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뭉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